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고요. 이번 윤 대통령 체포로 우리 정치와 경제에 짙게 깔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돈으로 빠질지 지금부터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 먼저 짚어볼게요, 평론가님. 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가 특히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한숨을 돌린 듯한 국면도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코스피가 어저께는 닷새 만에 일단 2,500선을 회복을 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약 5천억 가까이 일단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복합 원인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CPI 관련한 자료들이 특히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안심시키는데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들의 반응을 쭉 보니까 윤 대통령이 체포 그 자체를 보도하는 뉘앙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모든 신인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거쳤다 이렇게 보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어저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선방했던 것은 미국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계엄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상황을 보면 중간중간에 좋은 호재들이 있었던 날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었던 정치적 특수한 불확실성이 그런 호재들을 좀 누르는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사실은 그 불확실성이 조금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어떤 일정이 전개되다 보니까 호재가 호재대로 반영되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와 정치가 약간은 그래도 조금 분리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된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 상승을 완벽한 대외 신인도 회복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경제를 경제로만 봐도 되겠다라고 약간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 정도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 헌법 준수를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외국 특히나 미국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의 어떤 상황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계엄 이후로 12.3 계엄 이후로 계속 줄곧 같은 입장을 일관된 입장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비상 계엄의 어떤 선포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불법적인 어찌 보면 미스 판단,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비상 계엄에 대한 해제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탄핵 소추 이 과정에서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어떤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는다, 한국의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믿는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저는 네. 어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떤 미국에서도 이런 그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한국 사법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공권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어떤 그 집행 과정을 지켜봤던 국민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체포 집행 과정을 생중계한 외신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대외에 비춰졌을 때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을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그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네. 안보와 경제를 같이 짜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본인 나라, 그러니까 미국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전략을 가지고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역할 면에서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켜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가치 동맹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그 입장을 계속 냈던 것이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현직 대통령이고 헌정사상 최초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체포영장 집행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내란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위험성을 가져오는 뭐 비상계엄의 선포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좀 그래도 확실히 좀 제거됐다라는 그 네.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낮춰진 국격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외신들을 사실은 전부 다 한 40개를 다 서치를 해봤어요. 헤드라인이 어떻게 뽑히나. 어때요? 전반적인 반응이? 일단은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떤 불확실성이나 무질서가 약간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방향성은 그쪽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만으로 위기가 해소됐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조금 더 사태를 봐야 된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게 헤드라인이고 블룸버그도 체포 과정에서의 격렬한 충돌은 피했으나 어려움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타이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한국의 정치적 갈등은 앞으로 윤 대통령을 넘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또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 걸로 봐서 네. 방향성은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만 단순히 어제 체포만으로 사태가 정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됐다는 보도는 하지 않아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보도가 조금은 주요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나서 돌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기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어떤 결정이 차라리 잘 됐다라는 부분이 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청을 한 곳이 서울중앙지법이에요.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것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이 있으니까 관할법원에다 우리는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심 조금 이런 경우가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없었던 경우입니다.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에다가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네. 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관할 법원이긴 합니다만은 발부된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청구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심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저는 어저께 기각을 해줌으로써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함으로써 차라리 이러한 관할권, 그다음에 수사권, 내란에 대한 수사권 이런 네.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저는 절차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어떤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다.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어떤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주장하기가 좀 궁색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제 어떤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어떠한 결론이라도 저는 정리가 된다는 선에서는 상당히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뭐 역시 생각했던 대로 어떤 체포 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체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절차적인 부분, 관할권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사 내적인 부분들이 더 집중돼서 아마 앞으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냈었죠.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것이 다른 곳이 이게 좀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례적이긴 한데요. 그 관할을 달리해서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우선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 자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네. 이틀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 요 단계에서 많이 다투면서 이제 석방을 유도해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고 관할을 바꿔서 청구하는 것도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고 또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권한만 정지되어 있는 것이지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이의 신청하겠다 내지는 권한쟁의를 신청하겠다라는 상당히 좀 엉뚱한 법적 처리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좀 못 볼 저는 모양을 좀 제공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런 사법부 흔들기가 지속되면요.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불법성에 대해서도 지금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내란죄 수사에서 다 터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사법부, 특히나 어떤 서울 서부지법이라는 한
법원에 대해 가지고도 마치 성향을 뭐 민주당 쪽이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이게 비단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상당한 저는 혼란을 심어줄 수가 있다. 저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흔들기는 진영을 떠나서 저는 공의 중단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뭐 적부심을 청구한 거 이런 것들은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에도 관할권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의 주 관할권은 중앙지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지법이 저는 한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부지방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잘못됐느냐, 이것이 불법이냐라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법에 없는 것을 발부한 것도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제 차라리 저는 그 대통령 측에서의 어떤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적부심 청구 자체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오히려 공수처 입장에서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잘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서부지방법원에 했으면 서부지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기각결정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중앙지법에 한 것이 공수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이의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본인이 지금 대통령께서 주장을 하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법 내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뭐 어찌 보면 본질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어제 결론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어저께 중앙지법에서 판단한 문제는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법적인 거 하나만 더 보완하면요. 네. 자꾸 이렇게 법원 쇼핑이라는 말로 마치 어떤 뭐 공수처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어떤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법원을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공수처법에는 서울중앙지법을 원칙으로 관할로 부여하고 있고요. 네. 예외로 수사처 검사가 범죄지 내지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이 네. 뜻은 뭐냐면 원칙이니까 중앙지법 가서 해야지 예외로 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관할이라는 것은 관할권이 복수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소위 말하는 수사기관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우리 법의 관할이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제도를 가지고 마치 원칙이 중앙지법으로 한정돼 있고 예외적인 걸 썼다라고 지금 약간 오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 이론, 관할법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다. 그렇게 네. 좀 보완 설명만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첫날은 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엔 또 아예 출석도 안 하고 응하지 않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도 읽혀지는데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불리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두 가지 문제로 저는 나눠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트랙에서 지금 헌법재판이라는 걸 하나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형사재판, 형사 절차에서 수사 절차를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의 어떤 묵비권 행사가 두 군데 전부 다 두 재판에 모두 다 어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중으로 아마 지금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을 때 구속영장의 어떤 발부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이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란 것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충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묵비권 행사가 묵비권 행사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묵비권 행사 자체를 계속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 입장에서. 근데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영장 발부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형사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묵비권 행사를 함으로써 네. 헌법재판에는 헌법에 대한 수호, 법 질서에 대한 어떤 그걸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공수처 자체에 대한 어떤 수사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지금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아마 나중에 검찰로 넘어갈 텐데 이 네. 사건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마 검찰로 이제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또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야 될 텐데 검찰에서도 과연 계속 이러한 형태의 조사 불응을 하실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말씀을 들어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한다면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라든지 조사 불응이라든지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게 이제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라는 걸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근데 변호사님.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 재판은 거의 좀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저는 보여지고요. 가장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지금 빠르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이 파면에 대한 것을 막아주기를 지금 기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비권이라는 것이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말과 배치되는 게 많죠. 당당하다, 떳떳하다,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떳떳하면 가서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대국민 약속을 해놨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 체포영장 불응 또 영장 집행 이후에도 묵비권 행사 이거는 지금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화할 것이고 탄핵 심판에서는 아까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 수호 의지를 보거든요. 네.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돼 있다. 저는 탄핵 심판에서는 매우 이거 자충수 같은 아주 잘못된 수를 저는 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기존에 이제 했던 계속 이야기죠. 계엄은 또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담겼습니다. 이게 체포 이후에 자필 편지를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한 말씀씩 다 듣겠습니다. 예.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저는 좀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본인께서는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고도의 같아요. 통칭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이제 하고 어저께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일개의 법관이나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네. 뭐 당연히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공수처도 일개의 어떤 수사기관에서 나의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저는 뭐 똑같은 일관된 기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글쎄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의 권한 맞습니다. 근데 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요건이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비상 상황, 전란이라든지 어떤 비상 사태라든지 이러한 질서를 군 병력으로서 지켜야 되는 상황을 헌법에서 다 요건을 적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감사, 그다음에 수사, 어떤 검찰청, 경찰청의 수사기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이걸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것은 잘못된 계엄이고 이것은 곧 군 병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범죄이냐 아니냐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거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저는 뭐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유를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내용과 절차가 다 법에 맞아야 되는 건데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고령 1호를 보시면 정치활동을 금지해 버렸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가 우리 헌법상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어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계엄을 하더라도
절대 국회는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 건든 것뿐만 아니라 선관위까지 군을 보내가지고 막 그 군인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고 그것이 바로 내란죄, 내란 혐의 내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하는 친위 쿠데타 아니냐. 지금 이 혐의를 형사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뭐 김용현 장관 쪽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일개 검사가 내란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두환 노태우 내란도 이미 처벌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대통령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느냐? 과거에 윤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현직일 때도 들어가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개 검사가 마치 통치행위를 건든다라고 하기에는 윤 대통령이 저지른 이 범죄 혐의가 내란에 지금 해당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계엄의 정상적인 헌법상의 권한 선언 요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주소지가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의견을. 예, 저희는 또 두 분 변호사님과는 다르게 약간 비법조인이니까 국민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또 자필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일말의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사실은 편지를 보긴 봤는데 되게 장문이에요. 예. 네, 여러 장 쓰셨어요. 이제 주요 내용은 이거죠.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 계엄 그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범죄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불법 계엄은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법을 다투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한 모든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일단 수긍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이제 국민 입장에서 제일 좀 사실 좀 듣기가 힘들었던 부분은 저거예요. 내가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좀 듣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2년 반의 시간은 어떤 신분으로 본인이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2년 반의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 정부와 함께 지금 어쨌거나 이 상황을 보고 지켜오고 세월이 흘러왔는데 이제서야 대통령이라는 자각이 든다는 말이 그동안의 세월을 함께했던 이 국민에 대한 말로는 참 듣기 불편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좀 저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통위 올해 첫 금통위가 열렸고 결론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냐?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북돋아야 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계엄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은 사실은 대세적인 전망이었는데 급격하게 금리 동결적으로 이제 방향을 튼 것은 환율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환율에 관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글로벌리하게 지금 미국이 강달러를 구가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대 통화가 약세인 거는 세계적인 현상 아니냐. 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보여지는 상대 통화의 약세보다 더 우리 특유한 사유로 더 약세가 강화됐다. 이른바 고환율이 더 강화됐다라는 건데 원화 약세가 더 심해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계엄 사태 때문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글로벌리한 원인과 계엄으로 추가된 한국의 원인이 복합되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고환율로 더 들어갔다라는 건데 한국은행 총재는 여기서 글로벌리한 원인과 계엄으로 추가된 원인을 숫자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적어도 30원은 계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고 보통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큰 피해를 계엄이 미쳤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환율이 10원 오르지 않습니까? 네. 한국전력은 2천억씩 손해를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30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7, 8천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석유공사는요. 가스공사는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환율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정부 예산과 공기업 예산만 하더라도 우습게 수십조 단위의 손해가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외채의 부담을 갖고 있던 민간 기업이라든지 외채를 상환해야 되는 수많은 그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내가 환차손 때문에 입었던 손실을 30원어치만 도려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피해를 계산해 보면은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계엄이 미친 경제적 파급 상당하다. 이런 어떤 어제 발언이 또
시장의 해석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과 함께 또 나왔던 게 고용 지표였는데 경기의 어떤 후행 지표로 또 고용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이게 또 신규 취업자 수를 중요하게 보는데 46개월 만에 취업자가 감소를 했어요. 이것도 정부 분석에는 계엄 충격이 일부 있었다라는 분석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도 그냥 그렇게 보고요. 네. 정부도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건 아주 쉬운 지표인데요. 경제가 좀 많이 성장할 때도 있고 덜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적어도 취업자는 다소간의 증감폭은 있습니다만 증가세로는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46개월 만에 마이너스 5만 2천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계엄 충격 말고는 달리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12월 지표가 말이죠. 따라서 실제로 계엄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라든지 소비 활동, 자영업 활동 등등등 해서 사실상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그게 취업률 감소 이걸로 지표로 확인됐다. 이렇게 또 계엄이 미친 또 하나의 경제적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름에 오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대기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서울구치소에 이제 그러니까 인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제 정식적으로 구속된 건 아니니까. 수감된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체포 상태에서 지금 뭐 이 잠시 임시적으로 이게 잠깐 거쳐가는 임시보호 시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타나시 한 3평 정도의 어떤 TV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면대, 책상이나 있는 약간은 VIP들이 보통 머무를 수 있는 저는 그 거실에서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마 이제 구치소 내에 이제 구속 피의자 어떤 아마 그럴 때도 독거실로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대통령을 다른 피의자들과 홍거를 한다거나 이러지를 않고 이제 관례적으로 보통 정치인 특히나 이제 뭐 대통령과 같은 어떤 정치인 수사에서는 대부분 독거실을 주로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께서 오늘도 아마 그 조사에 대한 불응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아마 오늘 내로 영장이 아마 청구가 된다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모레 정도는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열릴 확률이 높은데 월요일 날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인신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이제 체포영장 집행인 거고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그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경호처도 따라 들어가서 경호를 하고 있는 거죠. 구금된 상태에 대통령을 경호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경호처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례도 없고 또 우리 입법을 할 때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경호처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겠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지금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중에 이제 교정시설, 그러니까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에서 이제 교정본부가 있거든요. 이제는 교도행정의 영역으로 또 넘어가는 면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법무부가 일단은 우선적인 판단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도 선례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속은 돼 있으나 그 상황 속에 그러니까 신병원 확보해서 어떠한 나름의 경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경호관들도 대기는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는 관리를 하다가 또 이제 뭐 대통령께서 왔다 갔다 그 수사받으러 할 때는 또 경호 차량이 엄호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네. 좀 애매한 동거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에도 적용이 안 돼서 사실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단계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참 상정할 수 없는 비상정의 그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되는 혼란이다 저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좀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계엄 포고령 1호 작성의 내용에 대해서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다. 그래서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작성된 게 아니다. 다시 또 추가 입장이 나왔던 거는 네, 대통령이 검토한 거 변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균열이 그러니까 저 양측의 어떤 변호 전략이 지금 다른 거라고 봐야 되나요?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저는 저게 올바른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건 한마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미루는 것이거든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포고령, 특히 아까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이 얘기 잘 해주셨지만 모든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정치를 못하게 활동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위헌적인 포고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포고령 자체도 상당히 그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불법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단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김용현 측 어떤 변호인단이 바로 나와서 반박을 했어요. 이건 정당하게 작성을 한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완수 사령관도 당시에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포고령을 자기한테 넘겨주자. 이거 법무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법무검토가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이 포고령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미 검토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이것을 그냥 잘못 베꼈다. 이것을 뭐 과거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대통령 측의 어떤 발언 자체가 저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 사건에 맞지 않고 네. 다른 같은 피의자들하고도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내용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게 잘못 베꼈다고 한다면 과거에 70년대에 있었던 것을 베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긴급조치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베꼈다는 얘기인데 당시 포고령에는요. 의대 정원과 관련해가지고 의사들 처단한다는 내용도 없었을 뿐더러 지방의회 저기 보면 포고령 이름을 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없었죠. 지방의회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죠. 90년대 전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게 90년대 이후입니다. 87년 헌법에 규정되고 90년대 이후에 이것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과거에 70년대에 있지도 않았던 지방의회에 대한 표현을 어디서 이걸 가져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것을 잘못 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말 궁색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란죄 같은 경우는 조직범죄라서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라고 법정도 되어 있고요. 네. 또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 이렇게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볼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예비할 때, 예비 음모할 때는 원팀이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실패한 이 내란 이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 영장에도 적시돼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책임을 받고 있는데 포고령 작성은 잘못 베꼈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되냐면요. 잘 베꼈든 잘못 베꼈든 베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고령을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내란의 수괴인 겁니다. 가장 우두머리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실무적 차원에서 잘 베꼈든 잘못 베꼈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줄여주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좀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좀 비판을 초래할 뿐 저는 법률적으로는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 뺏겼다는 거를 만약입니다. 받아들이면 그게 좀 달라지나요? 아니, 심리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그래요? 그 신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가 만약 인정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혐의 단계니까요.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 아까 말씀해 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두머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무 종사를 한 사람들 따로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포고령을 예를 들어서 진짜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김영현 장관이 잘못 뺏겼다 손 치더라도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어쩌면 서로 분담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너는 포고령을 만들고 내가 그 포고령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포고령을 따라야 되는 집행 책임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이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포고령을 예를 들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기든 뭐 그냥 썼든 간에 대통령이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 아까 신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아무런 본인의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리적인 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국민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상식은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정말로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본질적인 내용은 그 어떤 법률이든 뭐든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될 수 없다는 게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나온 포고령은 뭐냐? 정치하지 마라. 국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던 그야말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이 1조부터 1항부터 쭉쭉쭉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번 헌재 재판에서도 아마 저 포고령 1호가 특히 아마 이번 계엄의 위법성의 어떤 주요한 쟁점이 될 거로 보여질 정도로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어마어마한 포고령이고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게 왜 이 문구가 왜 들어갔고 왜 저런 포고령을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 입장에서 그래 납득은 될 만한 명분 있는 내용이 적어도 방어권 자기네들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를 그나마 일말이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나의 부하가 잘못 뺏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정권을 맡았고 저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다지도 예의가 없고 품격이 없던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씁쓸한 얘기를 지금 보고 있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저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마 본인의 혐의를 줄이고 싶어서 이제 저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윤 대통령이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변호사로서 권고를 드리는데 너무 뻔한 사실을 가지고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잖아요. 범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고 반성의 점이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부분, 지금 토론이 불가능한 부분 있잖아요. 확정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형량이 뭐 줄어도 그렇게 크게 줄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에 갈 수 있다. 이건 정말 충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변론 전략을 짤 때 본인의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를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헌재 심리라든지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너무 몰아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얘기겠죠. 다른 쪽에서는 완행 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사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중요도의 차원, 어떤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 12.3 그 비상계엄이 가지고 있는 그 중대성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특히나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 어떤 수사기관, 뭐 수사기관에서는 저는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거의 비상계엄이 있은 날로부터 거의 한 5일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때서야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수사 절차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저는 하는 의도는 굉장히 이러한 그 불안정한 어떤 국정 상황, 그다음에 권력의 어떤 불균형한 상황 자체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헌법재판소 심리 같은 경우는 좀 연기를 했었어도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불구속이 정해진 상태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출석이 가능한 경우잖아요. 네. 그러면 영장 발부가 되더라도 출석은 가능하거든요. 구금시설에 있더라도.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는 날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대리인단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는 앞으로 계속 불참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어제 절차 정도는 하루 정도 좀 연기를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큰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헌법재판소로서는 4월 18일이 기준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8인 중에서 지금 2인의 어떤 그 임기가 만료하는 날이 끝나죠. 4월 네. 18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료가 돼버리면 또 6인 체제로 넘어가요. 그럼 네. 6인 체제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12월 달에 있었던 그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불거지거든요. 저는 네. 그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4월 18일 마지노선으로 아마 지금 헌법재판을 어찌 됐든 간에 종료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소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헌법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인 부분을 계속 트집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과 관련해서 1심 선고 이후에 권 비대위원장이 이제 문제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연 작전을 계속 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꼼수를 써서 2달이 지났는데 재판이 시작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KTX와 완행열차로 비교하는 건 아마 이제 속도에 관한 것일 텐데요. 아마 국민의힘이나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조급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한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네. 사실 민주당은 지금 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다 보니까 뭐 완행열차급의 속도로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법 원칙 중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명제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수개와 관련된 내란 범죄를 처벌받은 분들과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더 형평에 맞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는 이게 KTX급인지를 한번 지켜보면 노무현 대통령 63일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91일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180일을 못 버티고 아마 한 60일 정도 언저리에서 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케이스와 비춰봐도 아주 통상적인 속도로 전 헌법재판소가 잘 운영하고 있다. 이걸 KTX급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침소봉대, 과장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속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영장까지 집행을 방해하면서 내란이 발발한 지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인신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윤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군에 들어간 4스타, 3스타 이 군에 있는 장성들은요. 바로 계엄이 있은 그 다다음 날부터 다 구속이 됐거든요. 줄줄이 구속 상태로 지금 심지어 기소까지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구속은 미뤄졌단 말이죠. 그러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나 곽종훈 특정사령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완행열차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속도에 관한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좀 상대적인 표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좀 프로세스가 이제 작동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죠.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어저께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터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인에게 전화를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한국은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냐? 하다못해 내일 당장 중요한 결제 시스템이라도 작동을 하는 거냐? 너무 궁금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2번의 탄핵이 한국에서 있었다. 근데 시스템상으로 그 사법 시스템은 사법 시스템대로 정상적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도 경제가 문제 없었지 않느냐. 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가고 있는 절차와 경제가 가는 절차 양쪽 다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과거 사례를 봐라. 지금도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걸로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달 반 흘러오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자꾸 간섭을 하는 모양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본인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뭔가 이 정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과거 사례를 가지고 대외 신도에 관한 설득 작업을 더 할 수 없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큰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체포와 같은 형사적 절차든 탄핵과 같은 헌법적 절차든 다 좋은데 그 절차가 법조인들이 보시기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또 해외에서 또 유수의 이 대외 신도 관련된 기관들이 볼 때도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신뢰도 확보가 지금은 네. 더없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마지노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해치지 않고 더 불확실성이 키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신정부가 들어섭니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공식 귀환하는 거죠. 역시나 가장 큰 걱정은 불확실성입니다. 관세는 어떻게 부과한다는 것인지,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인지, 또 방위비 협상 다시 하자고 압박할 것인지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엄과 탄핵으로 기민한 준비를 하지 못한 건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용어마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